안녕하세요, 여러분. 어, 우리는 이제 삼국의 중앙집권적 고대 국가로 발전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중앙집권적 국가, 고대 국가라고 한다면 일단 두 가지가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중앙집권화 된다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고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삼국 통일 전쟁까지 남아 있었던 그 세 나라가 우리가 그냥 결과론적으로 말했을 때 뭐 고대 국가라고 하는 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고대 국가라고 하는 게 그 삼국 통일 전쟁,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라고 이렇게 보시는 게 가장 결과론적으로는 손쉬운 선택 방법이고요. 그 국가들이 대부분 다 중앙 집권화를 이루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잠깐만 복습해 보면 각각의 그 귀족 회의들이 있었잖아요. 정삼 회의가 있었던 백제, 화백 회의가 있었던 그 신라, 제가 회의가 있었던 고구려, 이 세 가지의 권한, 그러니까 귀족 회의의 권한이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관료와 여러 가지 지방관을 파견한다든지 왕이 직접 관료를 보내서 그 여러 지역들을 통치하려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그 앞선 그 전성기가 왔던 시기들을 적어줬었잖아요. 4세기에는 백제, 5세기에는 고구려, 6세기에는 신라. 그 각각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들과 그 왕들이 그러니까 재위, 그러니까 그 왕 위에 있었을 때 어떤 영토 확장, 그리고 제도 발전, 뭐 여러 가지 문화 발전이 있었는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상황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아, 국립중앙박물관이라고 하는 곳이 이수역 쪽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이 각각의 고구려 백제 신라관을 보면 아주 굉장히 교과서에서 배웠던 게 이렇게 전시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그리고 교과서의 내용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배울 수 있을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시간과 여력이 된다면 자율적으로 이거는 한번 뭐 중간고사 이후나 이럴 때 한번 방문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보게 되면, 자, 진대법 실시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으로 따지면 사회보장제도예요. 그 조선시대에 말하던 환곡이라고 하는 게 최초의 모델로 역사에 기록되어 나오는 게 이 고구려 버전에서는 진대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곡식이 없는 봄철 아니면 이 겨울 말미에 빌려주고 그리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는 이런 구조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거라고 하는 거를 참고적으로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을파소라고 하는 뭐 사람이 만들었다 뭐 이런 거는 그냥 뭐 이렇게 참고적으로만 알아두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네, 그래서 국정 운영에서 밀려나는 부가 이게 점점 생겨난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즉, 이 말은 뭐예요? 왕위가 특정 부로 세습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난다. 예전엔 돌아가면서 하고 막 했었는데 그렇게 알아주시고, 고구려 같은 경우는 이게 중국과 가장 경쟁도 많이 하고 가장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 가장 빠른 이런 중앙 집권화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세기 후반 태조왕 때 이 옥저를 정복하고 그리고 정복 전쟁을 했고요. 그리고 고국천왕 때는 농민층의 경제 몰락을 막고자 진대법을 실시했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주시고 4세기 미천왕 때는 낙랑군을 몰아냈다. 이 낙랑군이 뭐냐면 여러분들 그 고조선이 멸망하고 설치되었던 한 나라가 설치한 네 개의 군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 거 참고적으로 좀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이 3세기에 마한 소국들을 공격하면서 한강 유역에서 점차적으로 세력을 확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그리고 4세기 중엽 근초고왕 때 왕위 계승이 안정화됩니다. 그래서 이
직계세습이 되게 되고요. 이 근초고 왕 때 평양성을 공격하면서 그 고구려 왕이었던 네, 그 그때 당시 고국 원왕이죠, 여러분. 고국 천왕 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왕을 죽이는 그런 결과를 성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 백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에서 왕위 계승에서 밀려난 온조와 비류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운 나라인데 이런 갈등을 하는 모습을 보면 참 아, 가족들이 더해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요때 당시만 한 3, 400년 지났으면 이게 갈등이 이해가 되긴 합니다만 초기 단계에서 봤을 때는 되게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들. 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중국의 여러 나라들과 교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삼국들이 어, 전성기를 맞기 전후로 이 중국과의 교역이 꾸준한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주요 내용으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네, 중국 동진과도 교역했다. 그리고 남은 마한 세력을 모두 북쪽시켰다. 누가? 네, 근초구 왕이. 그리고 또 평양성도 공격했다. 그래서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왕들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중앙 집권화를 이룩하고 그 과정에 기여한 왕들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부족 단위의 귀족 회의를 조금 더 왕의 신하로 만들어간 그런 기능을 했고, 영토를 조금 늘렸거나 여러 가지 제도를 확충했거나 요 정도의 수준입니다, 여러분들. 네,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 4세기 정도에는 진한 소국들을 이 신라 같은 경우에는 통일을 시켰고요. 4세기 후반에 김씨 왕위 세습이 확립됩니다. 내무랑 때는 여러분들 왕의 시효가 마립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가 이 전성기의 모습을 기억하는 순서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지금 중앙집권화 순서에서는 고구려가 먼저 나오고 백제, 신라 순으로 나왔는데 그 이유는 뭐라 그랬죠, 여러분들? 제가 중국과의 교류가 얼만큼 편리한가. 아시겠죠? 뭔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그거에 중국이 이런 왕권이 있구나, 좀 더 발달돼 있구나, 요거는 내가 갖다가 써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네, 그렇게 이거는 교과서에서 이게 조금 이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참고적으로만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맥락 있게 이해하는 걸 돕기 위한 설명 방법이고요. 그래서 4세기에는 백제가 전성기를 맞았다. 그래서 고구려를 침략하고 그 중국과 교류를 확대하고 그리고 또 신라한테도 그 외한테도 진출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대외 활동, 영토 확장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이 칠지도 굉장히 문제적 이 유물입니다. 이것을 일본에게 하사했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걸 백제가 바쳤다 뭐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는 논란에 있는 그런 뜨거운 유물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네. 송파구의 풍납토성이 대표적인 요 백제 전성기, 초기 전성기를 이끌었던 그 도시 중에 하나다. 특히 그 위례성 중에 하나다라고 그냥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자 이제 율령이 반포되고 제도를 정비하고 이 성장의 기틀을 닦았던 그런 분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서 율령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어떤 형태냐면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어, 제도를 만드는 겁니다. 여기서의 제도라 함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설명하고 있었던 어, 부족이나 부족 중심의 이 사람들을 점차적으로 관료화시켰다라고 하는 측면. 그러니까 부족이 따로 있으니까 나는 A 부족, 너는 C 부족, 너는 B 부족 이렇게 있으면은 우리가 힘을 합쳐서 외부의 침입을 막긴 하지만 나는 나, 너는 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점차적으로 A는 예를 들어 뭐 그 국방력을 맡는
관료의 역할을 하고, B는 외교 역할을 하고, C는 뭐 나라 안의 경제를 맡는 역할을 하고, 이런 것처럼 점차적으로 이게 분할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 부족적 성격은 약해지고 이게 관료적 성격이 강해지는 그런 부분을 율령을 통해서 만들게 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율령의 한 그게 뭐냐면 이 관료 중에서도 이 관료의 여러 등급을 정확하게 규정하고 만들어가는 겁니다. 또한 예, 이 여러 가지 관료를 어디다 파견하고 어디다가 이렇게 배치하는지 어떻게 그 어떤 원칙에서 하는지가 이제 자의적 기준이 아니라 일종의 원칙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야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 그냥 율령 반포.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법률할 때 율자랑 명령할 때 명자거든요. 한자로는. 그래서 법률과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했을 때 선생님 명령은 법이 아니지 않나요? 대통령령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 우리나라에도 법률 체계 안에 령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 국가에서도. 그래서 지금과 100% 이게 동의는 아니지만 같은 뜻은 아니지만 나름 의미가 있는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부터 이제 계속 보게 되면 4세기 후반에 소수림 왕이 태학이라고 하는 거를 설립합니다. 이 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태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예, 국가 주도의 이런 어떻게 보면 국립대학이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율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설명이 나오는 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여러분들이 현재에도 있나? 이렇게 한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얘기했던 거고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율령 반포라고 해서 이제 율령 반포를 하고 이제 또 여러 가지 국가 제도를 마련하게 되고요. 그리고 4세기 말에 즉위한 이 강개투 대왕이 예, 여러 가지 이제 왕권 안정된 이 태학이나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을 했던 예, 네, 요런 걸 기준으로 해서 그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하고요.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물리치는 과정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중국 쪽으로 이 랴오tung, 지금의 요동이죠, 여러분들. 이 강 하나 있습니다. 강의 동쪽, 강의 서쪽이라는 의미에서 요하강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 강 동이냐 서냐라고 해서 이제 랴오tung, 이게 중국식 발음인데 요동이냐 요서냐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여러분. 참고적으로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뒤를 이은 장수왕 아들이 예, 아들입니다, 여러분. 남진 정책을 통해서 예, 평양으로 수도를 옮기고요. 예,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유역 전체를 장악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은 요 지도를 예,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5세기 앞서 봤던 이 지도가 예, 4세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신라가 했던 시기가 6세기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세기 후반 관료제의 기틀을 마련하고 법령을 정비하고요. 그리고 4세기 경에는 네, 최대 영토를 확장하면서 네, 전성기를 누리게 됩니다. 뭐 고이왕이라고 하는 분이 했다. 뭐 이런 것도 그러니까 근초고왕이 전성기를 누리고 그 전에 고이왕이 뭐 제도를 마련했다. 뭐 이런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5세기 후반 고구려에 의해서 한성이 함락되면서 예, 웅진, 지금의 예, 공주입니다, 여러분. 공주 지역으로 수도를 옮기게 되고요. 그리고 6세기에 들어서 중흥을 하기 위해서 사비, 이게 부여 지역입니다, 지금의. 이게 공주 지역이고요. 충남. 네, 그래서 중앙관청을 22부로 만들고 설치하고 그리고 이 여러 가지 정치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방관으로서 여러 가지 이 파견을 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개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라 같은 경우는 6세기에 대내 정비가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발전이 늦었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들이 뭐
뭐 빠른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1세기, 2세기부터 태조왕 때부터 이게 체제 정비가 시작됐다라면 신라 같은 경우에는 이 주변의 가야의 압박 그리고 진한 내부를 통일하는 과정에서의 이런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굉장히 늦은 6세기부터 이 여러 가지 체제들을 만들어 가게 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썼던 분이 이 지증왕이다라고 하는 걸 알아주시고요. 이 나라 이름도 이때 네, 신라라고 하는 국호를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풍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분이 또 이제 율령 반포를 하셨는데 병부라고 하는 거를 설치하고 이걸 중심으로 이 군사권을 왕이 장악하게 됩니다. 또한 율령을 반포해서 사회 체제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법과 원칙을 통해서 정비하게 되고요. 그리고 관리의 공복 등을 네, 제정합니다. 그래서 이 색깔을 같은 걸 정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상대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상대등을 설치해서 이게 관직입니다, 여러분들. 국정을 총괄하는 재상 역할을 부여합니다.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에는 그 화랑도라고 하는 여러분들 흔히 아는 그 우리가 지금 알기로 말하면 그 사관학교 같은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젊은 군인을 양성하고 그들을 국가의 그런 영토 확장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 역할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정치적 발전을 바탕으로 해서 한강 유역을 이제 드디어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강 유역의 차지 순서 굉장히 중요하죠. 왜 중요해요, 여러분들? 한강이라는 것이 두 가지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강 유역이라고 하는 거 갖고 왜 이렇게 싸우냐?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첫 번째로 네, 싸움의 대상이니까 군사적 요충지였고요. 두 번째는 경제적 요충지였고요. 이건 농업 생산적 측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외교적 측면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그림을 보시면 이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 가깝죠, 여러분들, 그죠? 고구려 같은 경우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도 되지만 시간이 그래도 좀 중간에 이게 또 도적대 만날 수 있고 하는데 이 배 타고 가버리면 바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있다라고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진흥왕 같은 경우는 대가야를 병합했다. 그래서 선생님 그 금관가야도 있지 않았나요? 금관가야는 덕풍왕 때 복속당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주시고 그래서 단양 적성비 및 여러 가지 순수비를 세워서 내가 열심히 점령했어요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게 되고요. 신라의 왕호 변천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리고 신라의 상대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기능을 했는지 그래서 지금의 재상과 같다라고 알아주시고 요 그림과 이런 것들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비석들도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는 게 충주 고구려비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고구려의 한강 유역 차지와 플러스 남진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잘 기록된 것이고 얘는 신라의 진흥왕의 영토 확장이다. 우리가 이게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했습니다.